여러분들은 돌 선생이 왜 또 이렇게 발해를 빨리 구경하고 싶은데 발해는 안 보여주고 왜 이렇게 또 장황하게 구라를 피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역사라는 것은 해석하는 관점을 세우지 않고는 역사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게 쌍방적이죠. 완전히 뭐 관을 세우고 들여다보는 것도 편견일 수도 있고, 그러나 현지에서 보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감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예를 들면 발해성을 가보면 주변이 황당한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동 땅에 백암성을 가본다.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성이 산성이 있는데 지금 거기는 완전히 주변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가서 보면 이게 아니 그 황당한 폐허가 된 거기에 서북벽에 밑에 와서 당태종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이 당태종이 장안에서 그 요동에 그런데 가서 이렇게 서서 생각해보면 여기 당태종이 내려와가지고 여기 성주랑 고구려 성주랑 얘기를 하고 이런 장면을 생각하면 그냥 지나가야지 왜 이걸 싸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성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거기 산성이라고 있으면은 그걸 왜 치느라고 고생을 해야냔 말이야. 그게 그 거대한 땅도 그냥 지나가면 이거 다 우리 땅이다 이래 버리면 될 것 같은데 이 역사라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역사라는 거는 제1 땅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땅. 지금 물류체계고 문화 형태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곳이 과거에 그 시대는 중요한 물류의 집산지였고 그곳을 치지 않으면은 아니 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그 하부 구조와 모든 것을 새롭게 구성하지 않으면 그 땅을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이 있는데 거기 1만 명이 있었다. 1만 군사가 당나라 군사하고 대치한다. 아니 거기 1만 명이 들어가면 내가 보기에는 며칠도 못 살고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1만 명이 오고 마치 그 1만 명이 거기 사는 거죠. 그 사람들이 1만 명이 그 산성에 군사가 있었다면은 그렇게 상비군이 1만 군이 있을 정도라면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엄청난 평원이 전개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평원은 거기에 수십만 호의 대도시가 과거에는 형성되어 있을 때만이 이런 산성이 가능하다는 그 논리를 우리가 재구성해야죠.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선 인문 지리적으로 땅을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 살던 사람들의 삶을 재구성해야 되고 근데 역사학자들이 이런 짓을 안 한단 말이죠. 오히려 역사학도보다는 지금 무슨 드라마를 쓰는 드라마 작가들은 가서 조사하고 실제로 실직해보고 여기서 드라마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매 새끼를 먹어야 되니까 이런 거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학자들은 이런 고민 하나도 안 하거든요. 뭐 이게 지명이 어디냐 저기냐 있다고 소리 나고 앉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역사가 구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 유적을 가서 볼 때 발해도 단순히 가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감을 잡고 그 감을 또다시 해석하는 우리 해석의 틀이 있어야 되고 발해는 과연 어떤 국가였느냐 그 해석의 틀을 가지고 또다시 쳐다봐야 되고 이 변증법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세계를 재건해야 한단 말이죠. 과거 역사 세계를 그 재건하는 작업을
나는 그것을 역사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역사라는 건 imagination이고 그것은 하나의 감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발의 역사를 우리가 떠나기 전에 이 감을 자꾸 떠나야만 지금 우리가 보는 영상이라도 우리가 아는 것만큼 배는 겁니다. 감을 잡는 것만큼 생동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그저 단순하게 여기 뭐 유적이 있었다 팻말 하나 보고 가서 관광지처럼 놀러 가고 뭐 이러면서 조금 더 나오면은 막 유흥준 선생의 뭐 문화유산 답사라도 이런 거 한 일부 발전한 문화 답사 방식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거대한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우주 전체를 가지고 요만한 유적이라도 항상 보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사학계에는 아직 이러한 역사학적 방법론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국학의 우리 역사는 개척할 영역이 무궁무진하다. 너무 대단한 거예요. 나는 연길에 4개월을 살면서 사람이 변했어요. 인식이 변했으니까.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도울은 과거의 도울이 아니다. 새로운 우주를 굽어보는 도울이 됐다. 이게 똥배이 4개월 동안 살면서 얻은 대수학입니다. 이것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거를 갖다가 근세에서는 항상 철학에서 서양 철학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이런 말로 부르던 거예요. 코페르니쿠스 전환이 게 뭐예요? 과거에는 하늘이 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땅이 돌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변방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중국이 중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게 페리페리 변방이고 우리가 중심이었다. 왜 이런 사고를 못하냐? 신채호 선생 얘기가 말씀이 생선 대가리가 있으면 여기 생선 대가리가 있으면 이 대가리에서 모든 생각하는 거에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니야? 거기서 눈이 보고 뭐 이러는데 그럼 이 척추에서 사실 뇌라고 하는 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뇌라고 하는 건 이렇게 연결돼서 뇌에서 그 척수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결국 척추 안이 뇌란 말이에요. 근데 생선 대가리 토막을 딱 쳐가지고 요 밑에만 있는 역사다 이거예요. 왜? 역사를 삼국시대로부터 쓴다 이거예요. 조선사를 삼국시대로부터 쓴다. 조선 역사는 이미 대가리가 삼국시대 이전에 완성된 거다. 그러니까는 그 대가리를 자른 소위 말해서 밑에 생선 뼈다구 역사만 쓰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잘못된 역사라는 거지. 그러니까 발의 역사를 볼 적에도 그러한 대가리로부터 내려와야지 꼬리부터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지.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꼬리부터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역사를 발의 역사를 우리가 볼 텐데 발해라는 나라는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668년에 멸망했다는 것도 그저 영계수 뭐 아들이 뭐 싸우다가 뭐 해가지고 피 꺼졌다. 항복하겠습니다. 그러면 잡아간 것 뿐이죠. 지금 사실 뭐 그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걸 멸망했다고 그러는 건데 그래가지고 거기 우선 앞으로 반란을 일으킬 만한 소지가 있는 놈들을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몇만 명이라도 우선 앞으로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잡아가는데, 그것도 어디 당나라 뭐까지, 물론 저 장안에까지 데려가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병사를 그렇게 멀리 데려갈 수 있는 몇만 명을. 그래서 저 요동의 영주라는 데다가 거기다가 외인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거든. 이건 멸망이라는 말이 참 애매한 거야. 그냥 평양에 있는 한 3만 명 갖다가 떠다가 거기다가 놨다 이런 정도의 그 역사라는 걸 갖다 무슨 고구려 멸망 이렇게 우리가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항상 역사책에 여기가 고구려 멸망 그러면 딱 고구려가 멸망돼서 딱 넘어가는 것처럼 역사는 이렇게 국사책처럼 넘어가는 적이 없습니다. 고려가 끝나고 요 다음 페이지부터 2조 조선 왕조 이런 거 없습니다. 고려 왕조는 조선 중기까지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가 역사를 보는 너무 유치한 거란 말이에요. 이 소위 말해서 국사책 역사. 이거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고구려 멸망, 고려 멸망, 조선 왕조 시작. 그 1200 몇 년부터 조선 왕조 시작. 그게 그렇게 시작되질 않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그때만 해도 고려 사람들이지 조선 왕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고구려가 멸망하면 고구려가 멸망. 그게 668년에 그러면 고구려가 멸망하면 고구려가 싹 없어지나요? 이 방대한 동북 세계가 다 고구려였는데 평양 중심부에서 싸우는 그 왕새끼 그놈들 당나라 군대가 와서 이렇게 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게 살아있는 역사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인 부대에 끌고 간 사람들 중에서 이게 하니까 자식들 그냥 막 푸대접하고 하대접하니까 씨발 이 새끼들 밑에서 왜 우리가 이러고 사냐. 당연히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근데 말인즉 거란 계열의 사람인 이진충이라는 사람이 영주 도독을 죽여버리고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이진충 때문에 이제 그 부대가 몰살당하게 생겼으니까 이러다가 괜히 이진충 때문에 우리가 생피 볼 수 있냐? 튀자. 그래가지고 걸사비우라는 사람하고 걸걸중상이라는 사람이 둘이 튄단 말이에요. 아마 이 걸걸이라는 말이 대조영의 대시. 대시가 지금 우리나라는 이 태시가 있거든요. 태시. 이 태시라는 게 이게 발해성입니다. 기본적으로 발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만주어로 걸걸이라는 게 크다는 의미인지 뭔지 난 모르겠으나 하여튼 걸걸 중상의 아들이 이제 나중에 후대에 한문식으로 이제 만드는 이름이 대조영이라는 이름인 것 같은데 이 대조영이 리더십이 있고 품격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 밑에서 일사불란하게 명령을 듣고 이래가지고 당군을 갖다가 그 해고라는 장수가 왔는데 그걸 물리쳐버리고 이왕이면 우리가 안전하게 여기서 이게 조선 여기 백두산인데 그야말로 저 밑에서 있다가 일로 동북방으로 올라와가지고 이 꼭대기 지역에서 멀지 않은 이 돈화 지역으로 동모산이라는 데까지 왔다.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지금 여기
해가 저물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참 시간에 쫓기고 있는데, 지금 이 논 위로 저 솟은 산이, 저것이 바로 그 유명한 동모산이라고 하는 것인데, 동모산이라는 지명이 이 신당서 구당서에 분명히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비정을 못했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저 근처 육정산이라는데 그 밑에서 6봉우리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걸 육정산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서 정해공주 3대 문왕의 그 둘째 따님의 묘가 발굴됨으로써 저것이 동모산이라는 게 확정이 된 겁니다. 고구려가 망한 지 668년에 망하고 여기에 건국을 한 것이 진국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도읍을 한 것이 꼭 30년 만 698년이죠. 그러니까 마치 주몽이 꼭 북부여에서 내려와서 환인 지역에 헐승골성에 도읍을 한 것처럼 대조영도 저 요동 땅이 애매하니까 이쪽으로 올라와서 결국은 이 30년 만에 건국을 하게 되는 거죠.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 고구려의 핵심 지도부가 패망하고, 거기에서 698년에 대조영이 나라를 세운다. 근데 이 사람은, 나는 명백하게 나라를 세울 때마다 나는 고구려를 개성한다, 나는 고구려의 사람이고 고구려 장수고, 중국에서는 자꾸만 그걸 말갈개라고 그러지만, 말갈개라는 말 자체가 말갈개 고구려 장수였다 이러지만은 그거 자체가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구려 사람이죠. 고구려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 698년에서 결국은 이 사람이 그 나라를 그 발해가 유지되는 게 926년까지 유지되니까 당나라보다 더 오래 간 겁니다. 당나라보다 더 오래 간 것이고, 사방 5천리, 호군은 10여만이고 승병은 수만이고, 부여, 옥조, 변한, 조선 등 바다 북쪽에 있던 여러 나라의 땅을 거의 다 차지하였다. 이렇게 신당서에 쓰여져 있는데, 하여튼 그 동모산에 도읍을 하면서 발해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나라에서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고구려를 이해하는 거죠. 이 고구려를 계승해서 저렇게 하면 금방 다 고구려 영토를 할 건데, 저 한반도 중심의 고구려 역사는 일단 끝났고, 저쪽은 신라를 우리가 소국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당나라는 중국은 항상 뭐를 자기가 완벽하게 자기 거로 만든다는 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자기에게 조공 관계만 되면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속국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신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못 쓰고 조공을 반드시 하는 나라가 된 거죠. 김춘추가 독자적인 연호를 쓰려고 그러는데 이 자식아 이게 야단 맞고 이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대조영은 처음부터 독자 연호를 쓰고, 그리고 황제를 칭했습니다. 중원과 똑같이 우리는 황제국이다.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당나라에 대적해서 황제국으로서 자신을 규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고구려가 그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를
유기적 관계 속에서 봐야죠. 근데 이걸 김부식이가 잘못 써놔가지고 고구려에는 독자적 연호가 없고 고구려는 황제를 얘기한 적 없다 그러지만 고구려는 황제를 얘기 안 해도 천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천재의 아들이다. 그 광개토대왕은 나는 천재다. 천재라는 거예요. 이 황제는 소위 이 사망오제의 황제라는 이 개념은 천재보다 이게 낮은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 이 보든 봉분 우에 누각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가 뭐예요? 천재를 지내는 누각이라는 거죠. 그것이 하늘과 통하는 통로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받아서 이제 발해는 시작이 됐는데 대조영의 아들이 이제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무예라는 애가 있었고 또 하나는 문예라는 애가 있었거든요. 무예는 이제 그 문무할 때 무지만 문예는 문문자를 써요. 표기가. 근데 하여튼 막 그런 문으로 뭐 해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하여튼 문문자를 쓰는데 형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기상이 저기 한 무인 계열이고 둘째는 좀 문약한 친구인 모양이에요. 근데 얘는 당나라로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는 이 발해가 그 활약하던 시기가 전부 당나라 이제 측천무 시기로부터 뭐 당현종 시기까지 이렇게 쭉 걸치니까는 우리나라에서 발해를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이 최치원이란 말이죠. 왜냐? 당나라의 그때 과거 제도 속에 빈공과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최치원이가 제대로 된 뭐 당나라에 가서 과거 본과에 뭐 장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그 빈공과에 들어가는 겁니다. 빈공과에 들어가는데 빈공과라는 건 외국인들을 와서 시험 보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야말로 막 미국에서 영어를 잘하면 미국 대학 교수가 되듯이 당나라에 와서 당나라의 모든 자격을 패스하면은 이제 당나라의 관리도 주고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을 흡수하는 좋은 제도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고려 시대에도 과거 제도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도 빈공과가 있었습니다. 빈공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꽤 많이 와서 고려에서 벼슬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호상적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절대 꿀리는 그냥 우리 일방적으로 생각하는데 고려에도 중국 사람들 이왕이면 중국에서 비실비실하는 거 보면 개성 와서 시험 봐가지고 여기서 빈공과 봐가지고 여기서 출세하면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호상적인 겁니다. 근데 이 최치원이 얘기로 뭐냐면은 거기에 이건 나중에 얘기지만 엄청난 발해 사람들이 와서 빈공과에서 자기랑 경쟁을 한 거라. 그러니까 주변에 발해 사람들이 많으니까 발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은 거죠. 그래서 최치원이가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발해에 대해서 최초의 기록자가 되는 겁니다. 최초의 기록자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건데 무예와 문예가 있었는데 문예는 둘째 아들은 가서 당나라 유학을 해서 당나라의 당현종의 아주 그 총애를 받았단 말이야. 총애를 받았단 말이야. 당현종의 총애를 받았는데 무의 입장에서 이제 왕이 되고서 뭐냐면 아버지가 죽고 이제 왕위를 계승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흑수말갈이라는 그 종족이
후방이 있었는데 얘들이 이제 자기를 이 발해를 거치지 않고 당나라하고 직접 교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나라에서도 거기다가 무엇을 봉해줘요. 그러니까는 발해 입장에서는 너도 이럴 수 있냐. 그러니까는 이 무예가 이 흑수말갈이라는 놈들이 괘씸하다. 우리를 통과하지 않고 직접 당나라하고 내통하니까 그래서 동생 보고 너 가서 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약하기도 하고 생각에 그 사람들은 이미 당나라와 교통하는 나라인데 그걸 우리가 친다는 건 당과 대적하는 건데 우리가 이건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이 자식아 뭔 개소리냐 빨리 가서 쳐라. 그걸 쳐야 우리가 후환이 없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도망간단 말이에요. 당나라로 내빼가지고 당현종 밑에 들어가니까 당현종이 걔를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형이 이제 끊임없이 그 동생은 내 말을 안 듣고 국법을 어겼으니까 걔를 죽이십시오. 근데 당현종이 이를 핑계대고 저거 걔를 빼돌리면서 내가 멀리 뭐 귀양 보냈다 뭐니까 걱정 마라. 이미 뭐 걔는 제거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당신한테 위험이 안 되니까. 근데 당현종이 그 문예를 상당히 사랑했던 모양이라. 그리고 외교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당현종이 또 양귀비한테 미치는 사람이니까 인간적으로 참 그 여린 그게 있죠. 그러니까 차마 못 죽이고 하여튼 여러 차례 그런 게 왔다 갔다 하다가 무예가 안 되겠다. 당나라 이 새끼들 나는 고구려 후예인데 니들만 당태종도 여기 와서 병신 내고 되는데 그 새카만 이 현종 새끼가 그래. 그래가지고 가장 중요한 산동성 등주라는 지역이 그게 가장 이 해상 루트에서 중요한 지역인데 거기를 쳐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당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등주가 이쪽 되면은 이쪽 요동 지역 전체가 자기들이 제패권을 다 유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당나라는 옛날 생각하면 자기들이 가서 맞상대를 해야 되는데 맞상대 하기가 버거우니까 신라 보고 와서 쳐라. 신라가 그렇게 해가지고 당군하고 연합해서 등주 탈환 작전을 핍니다. 등주 탈환 작전을 피는데 그냥 뭐 추위가 심하고 눈이 내리고 이러면서 해필 저기 아주 가다가 다 피폐하고 완전히 멸절해버리거든요. 대패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현종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죠. 자기가 지금 양귀비하고 연애 걸기도 바쁜데 이거 성장 시절이 이렇게 당나라도 지금 이렇게 꺼져가는 시절인데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은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장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런 발해 역사를 우리가 안다고 하는 이유가 마치 뭐냐면 신라가 뭐 굉장히 강성해지고 나중에 그 현명해서 나중에 그 당나라 세력을 다 몰아내고 우리 강역을 확보했다. 이런 식으로 역사에 왜곡적 기사를 쓰고 있는데 신라는 사실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비실비실하던 나라가 외교적인 이런 어떠한 그 국제 정세에 의해서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켰지만 신라가 다시 당나라에 대적해서
당 세력을 한반도에서 몰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전부 뭐 안동도분이 웅진도독분이 하여튼 우리가 역사에서 뭐 해가지고 다 이게 있었잖아요. 근데 왜 어떻게 해서 대동강 이남을 신라가 차지하게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해 역사, 이 남북적 관계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당나라가 철수하고 대동강 이남은 신라 니들이 관할해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발해 세력을 견제시키기 위해서 신라를 키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그 신라 통일이라고 하는 게 신라 자체의 통일 국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발해 덕분에 거저먹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항상 국제 정세가 이런 관계에서 발해와 신라를 이 대적시키는 그러한 역학을 이용해서 당은 발해를 견제해 나간 거죠. 그러니까 발해는 재미난 게 뭐냐면은 오히려 외와 친합니다. 신라보다 외와 친합니다. 왜? 발해는 신라에 의해서 고구려가 멸망했는데 그 신라를 사랑할 이유가 없죠. 신선을 맺을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해와 이 남북조 시대의 대치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남북조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의 남한 북한의 상황이나 같은 상황이에요. 이 남한 북한을 놓고 중국은 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당나라는 발해와 신라를 대치시켜 놓고 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우리 한반도의 역사의 역학이 발해라는 함수를 놓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남북조 시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해 역사를 정확하게 알므로써 우리가 고려에까지 오는 모든 그 시대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 동북아시아 전체에서 봐야 된다. 한반도 역사는 절대 삼국의 역사가 아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만의 역사가 아니라 중원 전 제국, 모든 제국들, 모든 인종을 망라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이 대조영이 그렇게 해서 무예가 죽고 그 무예의 아들이 문왕인데 대흠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3대 문왕이야말로 그야말로 위대한 발해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발해의 모든 기초를 이 3대의 문왕이 닦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개창됐을 때도 처음에 이태조가 있고 그 다음에 태정이면 정조야 뭐 잠깐 이 이방원이가 고생을 해서 전부 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세종이 역사를 그래도 반듯하게 갖고 가면서 조선 왕조의 그 건국의 틀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발해도 처음에 대조영이 이태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이대가 그 무예가 이방원의 역할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등주도 먹고 뭐 이러면서 강역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고구려 성들을 우리는 건재하다. 고구려요. 죽지 않았다. 순식간에 그 뭐 메시지만 나가면 순식간에 고구려는 살았다.
우리는 이제 바레인이다. 고구려 사람들이 전부 그 고구려 옛성들이 다시 순식간에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 3대 문왕이 뭐 어떤 의미는 세종대왕하고 그 이방원을 합친 것과 같은 그런 그 힘이 있었던 대단한 아주 명군주였는데, 그래서 3대 문왕, 그럴 문자를 씁니다. 그냥 문왕 때에 와서 발해라는 나라는 고구려보다 더 큰 강역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게 고구려는 살아있다라는 얘기가 이 문왕이라는 인물이 나오면서 확고하게 되는데, 그 어떤 방식을 취했냐? 놀라운 거죠. 그의 치세가, 그러니까 이 장수왕이죠. 일종의 장수왕. 그러니까 뭐냐면 57년 동안을 통치하면서 이 고구려의 계승국으로서의 발해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데, 그 방식이 3번을 천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도라는 거는 그 천도처럼 방대한 토목공사 사업이 되는 게 없고, 그러니까 토목공사를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공시를 짓고 이러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가의 경제를 번영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게 반드시 무슨 부역을 하고 억지로 노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야말로 그 발해는 그 당시 벌써 화폐를 썼다고 하니까 그 유통구조를 만들고 이러면서 주변을 강성하게 하는데, 이 천도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처음에 동모산성에서 그게 이제 돈화 지역이었는데, 바로 이 평강벌, 바로 지금 연길 지역으로 우리가 일송정 뭐 이런 노래가 있는 그 비암산이라는데, 거기 내려오면 쭉 평강벌이 있는데, 그 평강벌 한가운데 거대한 수도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다시 뭐냐면은 흑룡강성의 지금 영안지역이라는 저 꼭대기 옛날 북부여가 있던 영역으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그 흑룡강에다 또 다시 짓고, 그 다음에 또 징잭으로 다시 두만강으로 빠지는 소위 훈춘 지역으로 내려오는 거죠. 훈춘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쪽 이 두만강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두만강으로 빠지는 이쪽에 여기 훈춘이 있지 않습니까? 훈춘이, 그러니까 이 지역으로 와서, 그러면은 저 영안으로 여기서 이렇게 만주를 그냥 만주벌판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간다는 거는 이 수도를 옮기면서 이 전체 영역을 다지는 거죠. 고구려의 옛 백성이여 고구려는 건재하다. 이거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근데 그 궁궐의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란 말이죠. 장난이 아니란 말이죠. 거의 국내성 스케일의 산성과 이 평지성을 떠가지고 댕긴 식으로 옮겼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가. 그래서 12월 5일에 후즈닷컴 팀이 여기 왔는데, 이제 제일 먼저 간 코스가 시간이 없어서 먼저 우리가
그러면은 연길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에서 뭐 호텔 들어왔다 이러면 또 시간이 깨지니까 연길 공항에서 바로 후드닷컴 팀을 데리고 평강벌에 있는 현덕부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수도, 소위 두 번째 수도를 평강벌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용정을 지나서 그 비암산을 지나서 평강벌을 수십 번을 다녔어도 거기에 그렇게 큰 궁전, 발해 궁전이 있었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게 해랑강, 그 천년두고 흐른다 그 해랑강이 지나가는 일송정을 굽이 보고 지나가는 그 평강벌에 거대한 궁전터가 있는 것을 저는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덕분에 용정을 지나서 비암산을 지나서 다시 평강벌로 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